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이게 만화인데요, 동성애자 양심고백이라는 만화를 제가 읽고 좀 충격을 받아서 그 만화에 들어있는 동성애자의 그 슬픈 사연, 양심고백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만화 동성애 양심 고백을 보면은 동성애가 얼마나 해로운가를 그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만화를 그려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드렸듯이 성평등 차별 금지법을 제정을 한다면 당장 동성애하는 사람을 대등하게 취급해주고 차별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동성애를 뭐 법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 한껏 허용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대단히 그 위험한 법인데, 이미 유럽에서나 미국 쪽에서 이런저런 법안이 나오면서 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해악을 끼쳤다는 것이 지금 신문지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평등 차별금지법이 무슨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용어를 싹 앞에 성평등이라는 것을 빼고 시위도 하고 있고, 성소수자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용산 쪽에 가서 한번 데모를 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7월 초에 서울시에서 퀘어 축제를 다시 허용했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다시 만화로 돌아간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꼭 읽어야 할 만화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직접 겪은 사람이 거기에서 헤어난 그 과정, 양심 고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자관 거기에 글이 김정현 씨고 그림이 윤소연 씨라고 하고 있는데, 동성애 실태를 이제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 동성애자였던 김정현 씨의 양심 고백을 해서 만화가 지금 연계되고 있는데, 이 만화의 내용을 제가 이 화면으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게 중요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김정현 씨가 이제 경험을 신문 광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KBS 신문 광고도 또 KBS 출연해 가지고 동성애 실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모르는데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만화로 그린 것입니다.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 동성애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남녀관계 연애한다는 것을 이성애자죠. 이성 간의 사랑을, 이성 간의 섹스, 성교를 한다는 거. 근데 동성애라는 게 뭐냐? 여자는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성행위를 합니다. 여성과 여성과의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 레스비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남자와 남자끼리의 성행위 하는 사람들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호모라 그래요. 호모. 네. 자, 그래서 이 김정현 씨가 만화를 통해서 동성애자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양심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면 동성애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동성애를 직접 경험한 김정현 씨에 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성이 아닌 동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관심이 아니라 남자의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특이한 스타일인데,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 종로, 이태원 등의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자기 스스로가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10대 말 그 사춘기 때요. 그래서 29에 동성애 성적 취향을 극복하기로
마음 먹었고, 29에 이제 동성애까지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6년이 지난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성과 교제하며 동성애 성향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성과의 교제를 통해서 동성애 흔적을 없앴고, 오랜 동성애자 인생을 살아온 탓에 지금까지도 이태원 어디에 어떤 게이바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을 김정희 씨가 질문하는데, 최근에 동성애와 관련된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영화를 본 동성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관한 영화가 나왔는데 그 동성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뭐 본인들 이야기인데 공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성애를 동정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는 동성애자들이 그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들은 동성애를 직접 경험한 동성애자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를 보면서 아이고 이거 아닌데 고개를 쩔레쩔레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영화는 동성애자를 굉장히 동성애를 공감하는 영화를 찍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동성애 괜찮은 게 아닌가 이런 동정을 하는데, 실제로 동성애를 겪은 사람들은 아이고 징글징글한다, 노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두 남자의 아름다운 사랑, 사회적 편견과 맞서 숭고한 러브스토리로 그런 영화를 전개되죠. 근데 일반인들은 공감을 느끼면서 참 남자와 남자끼리 풋풋한 사랑을 하는데 이해할 수 있지, 안 됐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영화관에서 그걸 경험한 동성애자들은 아이고 저거 X. 왜? 그 영화에서 영화 장면에 영화와 동성애자의 실상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동성애자의 실상은 엄청나게 끔찍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끔찍하기 때문에 영화는 그런 장면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는데 키스하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서 그런 동정심 영화라는 것은 픽션이지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찹다는 식성입니다. 식성이라는 것은 동성애자에게 식성이라는 것은 식성, 먹는 성향, 그 섹스하는 성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동성애자 각자의 성적 취미, 성적 취향을 말하는데, 성적 취향, 섹스에 대한 성적 취향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PC통신 동호회를 통해 만난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은 오직 뚱뚱한 남자에게만 성적 매력을 느꼈다는 겁니다. 뚱보죠. 그러면 마른 남자는 아무리 잘생겨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종로엔 뚱뚱한 남자만 출입하는 게이바도 있다고 합니다. 패트맨, 컴온, 웰컴. 패트맨, 웰컴. 이런 식으로 마른 남자만 좋아한다든지 키 큰 남자만 좋아한다든지 하는 식성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의 식성은 이성애자들의 성적 취향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어떤 남자가 이성에게 연애를 하고 싶은 충동보다도 남자가 남자에 대한 성적 충동이 엄청 더 강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식성에 따라 신중하게 파트너를 고른다는 거죠. 내가 빼빼한 남자 좋아하면 빼빼한 남자에 대해서, 뚱뚱한 남자는 뚱뚱한 남자를 고르죠. 이성애자들의 이상형이나 성적 취향은 주로 판타지 영역에 머물며 실제 연인 사이에서는 크게 작동하지 않는 데 비해, 동성애자들은 만나면 서로 식성부터 확인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가치입니다.
나는 뚱뚱한 사람이면 뚱뚱한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동성애자의 식성은 이성애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절대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도 배가 많이 나온 스타일, 단순 비만, 근육질의 베어 스타일 등 취향별로 대단히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중년남을 좋아하는 게이는 젊고 잘생긴 남자를 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중년 게이들이 모이는 꼰대바에 주로 출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성이 중요하다 보니 게이바 등에서 처음 만난 게이들은 서로의 식성부터 확인합니다. 당신 식성이 어떻게 된담? 이렇게 묻죠. 이성애자들은 만남을 거절당해도 구애를 계속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네가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내 매력에 반할 것 그렇게 하는데 자꾸 죽은거리는데 동성애자들은 그런 경우가 적어서 식성이 맞지 않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사실들을 잘 인지한 상태로 만남을 갖는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과 맞는 식성의 상대를 만나기 위해 동호회나 카페에도 각자의 식성별로 분류해 가입하고 채팅방 제목에도 식성을 깨알같이 적어둡니다. 자기 식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찾느냐? 원티드 40대 서울 174 키 174에 90kg 아빠 같은 똥똥 귀여운 스타일 급히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올리고 채팅방에 또 다른 남자 20대 대전 180cm 180kg 늘씬한 스포츠맨 스타일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이런 채팅방 제목에는 20대 서울남 170cm 60kg입니다. 작지만 패셔너블 가능한 연락줘. 식성에 정확히 맞는 상대를 만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는 식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동성애 커뮤니티엔 지금도 즉석 만남을 위한 글들이 다양한 식성과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드물게 식성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게이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잡식이라고, 잡식이라고 합니다. 누구로 할까? 잡식들은 그때그때 괜찮아 보이는 파트너를 다양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따지고 보면 식성이 여러 가지인 셈이죠. 뭐 뚱뚱하든 마르든지 여러 다양한 식성을 음식도 여러 잡탕으로 먹듯이 그런 식성도 있다는 겁니다. 잡식성이라고 그러죠. 재미있는 것은 뚱뚱한 동성애자는 뚱뚱한 파트너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뚱뚱한 남자는 뚱뚱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저랑 친했던 동성애자 형님은 마른 체형이었는데 본인의 식성이 뚱뚱한 남자이다 보니 뚱뚱한 게이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열심히 살을 찌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형님의 배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형 이렇게 살쪄도 괜찮아요 하니까 그 형 한 말이 이래야 남자 애인이 생겨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봅니다. 식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모에서 기인한 성욕이 식성의 본질입니다. 외모에서 기인한 성욕이 식성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내면이나 정서적, 인간적인 교감 등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식성을 만나면 이성애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욕이 급상승합니다. 하고 싶네. 빨리 해야지. 성욕이 발동합니다. 식성이 통하는 순간 만나는 그날 바로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좋은 남자 만나면 그날 하루 만에 호텔에 간다는 겁니다.
그 호텔에 가서 성관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학문성계 한다는 거죠. 빨리 달아오르는 관계는 근데 빨리 식습니다. 그렇죠. 동성애자들의 사랑은 극단적으로 가기 쉽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더 볼까요? 집에서 혼자 쓸쓸히 보내는 동성애자들도 많고, 혼자 쓸쓸히 밖에서 파트너를 찾아 불꽃처럼 성생활을 즐기는 동성애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사랑은 오래 지속되는 일이 드물다는 겁니다. 한두 번 하고 말아버린다. 헤어진다는 거죠. 자,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식성에 딱 맞는 상대를 식이라고 줄여서 말하며, 식이라고 줄여서 말하며, 그 중에서도 완벽한 식성은 올식이라 합니다. 올식. 자기에 딱 맞는 파트너를 올식이라 그런답니다. 상대방의 온몸에서 마음에 쏙 드는 성적 모티브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올식을 만나면 성욕이 최대한으로 증대된다고 해요. 야, 내 식 지나가는 거 봤어? 올식이야? 그렇게 묻고, 당연히 동시에 여러 명의 올식과 짝사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과 하는 거죠. 짝사랑이라는 의미는 강력한 성욕입니다. 일반적인 이성애와 많이 다릅니다. 저는 동성애 경험이 없어서 이게 참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여러 식성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식성은 바로 나긋나긋한 동성애자 특유의 티가 나지 않는 매우 건강하고 남성미가 넘치는 게이입니다. 나긋나긋한 티가 나지 않고, 동성애 티가 나지 않고 매우 건강하고 남성미가 넘치는 게이가 있다는 겁니다. 게이라는 것이 호모로 이야기합니다. 남자들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호모, 제가 어릴 때는, 제 20대는 호모라고 그랬는데 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게이들은 대체로 남성성이 온전히 채워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남성에 대한 남성 아이덴티티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게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장한 남성의 육체를 통해 자신에게 채워지지 못한 남성성을 갈구한다는 거죠. 바로 자신의 워너비가 식성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넘어 성전환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 게이로서 여성의 역할을, 여성적인 파트너를 하다가 아예 여자가 좋아가지고 아예 이제 성전환, 성수술을, 성기수술까지 하는 것이 그런 심리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챕터 2에 넘어갑니다. 떼자와 맞자라고 하는데, 떼자와 맞자가 뭐냐,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자, 떼자. 성관계에서 남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 남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를 떼자라 하고, 맞자는, 그러니까 여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죠. 학문 이렇게 대해주는 역할을 하는 여자 대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떼자는 일반 남성처럼 남성다울수록 맞자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겁니다. 재밌는 점은 맞자들은 부끄러움 때문인지 자신을 떼자와 맞자가 모두 가능한 올이라고 말합니다. 올이라는 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성 역할도 되고 남자 파트너 역할도 되고 양쪽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올인지 올마인지 금방 알게 되죠. 올은 남자, 올마는 남자, 올마는 여자를 이야기해요. 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올마라는 것은 맞자만 가능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떼자와 맞자는 요즘은 탑과 바텀이라고도 부릅니다. 탑과 바텀. 당연히 당하는 쪽인 맞자들이 태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마자들이 떼자보다 훨씬 많다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평대박마라는 말이 있는데, 평소엔 떼자인 척 하다가 성관계를 할 때는 마자로 돌변한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떼자, 그 다음에 성관계 할 때는 마자로 돌변한다는 것이 평대박마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떼자들이 귀하다 보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파트너를 만드는 것입니다. 떼자가 귀하니까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마자끼리는 서로 득될 게 없으므로 당연히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의 번개 모임은 주로 종로 일대 호프집에서 열리는데, 우리는 인터넷 동호회 공지를 통해 모였었는데 요즘은 동성애 만남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맥주를 한 잔씩 시켜놓고 앉아서 쭉 돌아가면서 자신의 식성과 성욕화를 밝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떼짠지 맞짠지 맞짜요 떼짜요 역할이 뭔가를 식성을 밝히는 거죠. 다들 자신의 식성과 맞는 파트너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파트너를 찾으면 바로 나가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참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식성의 원인은 뭐냐? 이 사람이 이 김정은 씨가 왜 성관계를 일찍부터 했느냐? 어릴 때부터 누나들 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나들과 인형을 들고 여장놀이를 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여자보다 예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년 시기에 남성성이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여성성이 자란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남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습니다. 제 식성에 맞는 남자를 만나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의 감정인 줄 알았습니다. 호호. 제가 동성애자였던 기간 내내 저는 식성의 노예였습니다. 훗날 동성애를 치료하면서 식성에서 벗어난 순간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식성이라는 게 성적 충동 아닙니까? 남자하고 이걸 섹스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에요. 식성이 사라지는 후엔 남자들을 보면 나와 같은 개체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자석이 같은 극을 밀어내듯 더 이상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성애자들 중에는 저처럼 행동이 여성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동성애에 빠져드는 루트로는 놀랍게도 성추행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동성애자 안구는 성추행을 당하면서 동성애에 눈을 떴습니다.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볼까요? 어느 날 동네 사우나에서 자다가, 사우나에서 잤습니다. 찜질방 사우나에서 잤는데, 자다가 옆 중년남에게 성기를 만짐을 당했는데, 처음엔 불쾌해서 사우나를 뛰쳐나왔으나, 기분 나빠서 이게 뭐냐 뛰쳐나왔는데, 집에 와서 이상하게도 자꾸 그것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사우나에 가게 되었고, 그 중년 남성에게 결국 몸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니까 결국은 학문 성교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안구는 이 일로 식성이 중년 남성으로 고차가 되면서 동성애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욕탕, 찜질방 조심해야 됩니다. 사우나. 저와 친한 박영은 결혼해서 가정도 잘 꾸린 매우 정상적인 형이었는데 어느 날 평소 보던 야동이 지루해
색다른 것을 찾다가 게이 포르노에 빠져들었고, 결혼한 남자입니다. 근데 게이 야동보다가 동성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자극을 쫓아 자유행위에 탐닉하더니 결국은 부인과 이혼하고 게이바에 들락거리면서 어린 남자 애인까지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무슨 이야기죠? 그의 식성은 어리고 귀여운 남자였습니다. 어리고 귀여운 남자만 찾는다는 겁니다. 어리고 귀여운 남자만 찾아서 학문 소개를 한다는 거죠. 부모가 없는 사이트 접속을 막아두자 어쩔 수 없이 게이 사이트를 드나들다 동성애자가 된 동생도 있었습니다. 게이 사이트에 드나들면서 동성애자가 된 거죠. 제가 동성애 식성에서 벗어나 이성애자들의 사랑 방식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건 파트너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오직 성관계만이 목적이던 관계가 얼마나 비정상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성애 연인 관계는 오래 가기가 힘듭니다. 그 정신적인 그런 대화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신적 교류를 안 하고 그냥 섹스만 한다는 겁니다. 쾌감을, 육체적인 학문 성교, 섹스만 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서로의 몸을 탐하는 기간이 끝나면 곧 쉽게 헤어진다는 겁니다. 대화도 필요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오래 만나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게이들, 호모들의 이러한 그 동성연애의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 성병이죠. 여기 성병 실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병 실태. 예, 성병 실태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소위 찜질방이라는 곳을 종종 드나드는데 24일 찜질방. 찜질방은 어두컴컴하고 침대가 있는 작은 방들이 노래방처럼 쭉 있는 곳입니다. 찜방.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사물함 열쇠를 받습니다. 샤워하고 수면 가운을 입은 채 라이터를 들고 방을 순회하죠. 미등만 켜진 어두운 방에서 라이터로 서로의 얼굴을 비춰보고 식성이 맞으면 바로 성관계를 갖습니다. 여러 명이 집단으로 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이야,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수차례 여러 명과 학문 성교를 즐긴 뒤처리는 처음 입장할 때 받은 수건으로 합니다. 그 학문 성교를 했으니까 이걸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건이 필요하죠. 아침이면 자 봅시다. 피와 대변이 묻은 수건과 콘돔이 쏟아져 나옵니다. 피는 뭐예요, 그렇습니까? 항문이 구멍이 작은데 이걸 쑤시니까 그게 피가 상처가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문 성교는 항문이 대변이 나오겠죠. 허허. 아침이면 찜방에서 피와 대변이 묻은 수건과 콘돔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이구 더러워. 냄새가 날 거예요. 침대 시트나 벽에 이불에도 온갖 이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이게 오물이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수건은 찜방의 세탁기에서 빨지만 시트 이불은 잘 빨지도 않습니다. 이 오물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악취가. 이런 비위생적인 찜방이 서울에만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 여러 군데 있다. 저는 이거 안 가봤습니다만 있다 그래요. 동호회에서 찜방을 검색하시면 이 찜방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거 서울시에서 감독하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합법화하려면 성평등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더 활성화되겠죠. 이런 찜방이. 이 나라 참 큰일 났습니다. 더 볼까요? 찜방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성 여부보다 이 게이의 그런 학문 성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아니다, 이런 것보다도 성병 때문에 더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이 학문 성격가 주는 성병. 자, 여성 역할을 하는 게이들은 관계 중에서 상대가 쾌감을 높이기 위해서 콘돔을 갑자기 뺄까봐 늘 걱정을 합니다. 이 콘돔을 끼고 하는데, 예? 이 콘돔 뺄까봐 제일 걱정이라는 겁니다. 항문성 행위는 에이즈 등 각종 성병에 아주 취약하다는 겁니다. 항문성 행위가 에이즈 등 각종 성병에 굉장히 취약한 것이 이 항문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대장이죠, 대장. 대장 쪽에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그게 백혈구라든가 살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주 취약하다는 겁니다. 가장 흔한 병은 곤지름이라는 게 있어요. 항문 사마귀병입니다. 곤지름병입니다. 곤지름입니다. 이 곤지름은 항문 사마귀에 잘 낫지도 않고 재발이나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이름만 들어도 치를 뜹니다. 이 항문 성견마에 하면은 항문 사마귀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마귀. 임질과 매독도 아주 흔하다 그래요. 임질과 매독이 잘 걸린다는 겁니다. 매독은 피부 접촉만으로 걸리기도 합니다. 피부 접촉만으로도 걸린다. 처음 찐방에 발을 들인 친구들이 인기가 높은 이유도 병으로부터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 찐방에 있는 뉴카머, 신참이 들어오면 굉장히 인기가 높다는 겁니다. 그 왜? 신참들은 성병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웰컴한다는 거예요. 유부남 동성애자들은, 자, 결혼을 한 유부남들이 동성애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부남 동성애자들은 찐방에 조용히 와서 성욕만 채우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부인까지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 남자도 유부남도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부인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도 아예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찐방은 에이즈 제조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즈 제조공장. 경험 많고 능숙한 동성애자들로 인해 신입생들은 에이즈를 비롯한 다양한 성병에 감염이 됩니다. 성병이 에이즈뿐만입니까? 여러 가지, 신입 회원들이 에이즈뿐만 아니라 여러 성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들은 그럼 조심하고 치료에 전념하느냐? 일단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리면은 치료에 전념하느냐? 그럼 치료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냐 봅시다. 자포자기한 채로 계속 동성성행위에 탐닉하며, 이게 뭐냐면 항문성교에 탐닉한다는 겁니다. 그게 또 쾌감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항문성교가 이 이성애자와의 이 성교행위 이상으로 성적 쾌감이 강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항문성교가. 그러니까 동성성행위에 탐닉할 수밖에 없죠. 새로운 숙주 역할을 계속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에이즈 걸려도 항문성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 성행위의 중독성, 성행위의 쾌감에 빠져서 계속 빠져든다는 거죠. 에이즈 걸려도 자포자기예요. 자, 동성애자들은 찐방 얘기가 나오면 일반 남성들이 유흥업소에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항변을 하는데, 에이즈 등 무서운 성병의 전파력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는데 어찌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있을 겁니까?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에이즈 등 무서운 성병의 전파력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는데 어찌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에이즈에 걸린 친구가 둘이 있는데 여전히 찐방에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이즈에 걸렸다고 해서 식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이 바닥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은 에이즈 환자를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라는 그리 크지 않은 커뮤니티에서 파트너가 돌고 도니 확률상 당연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찐방보다는 스마트폰 어플이나 채팅방에서 식성을 맞춰서 많이 만나는데 당연히 파트너가 전날 찐방에서 뒹굴다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의 잡다.